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7, 8월 이제 강의가 새롭게 개강을 했고요. 7, 8월 강의는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의 강의이기 때문에 쌤들이 절대 진도 밀리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복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적어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이미 의통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직강쌤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아마 월요일, 화요일은 복습을 조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이틀에 걸쳐서 복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미 갖고 계신 서브나 단권화가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꼼꼼하게 봐주시고 플러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그 관련 기출문제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뭐 2010년 중등 35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변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틀렸으면은 다시 그 기출문제에 돌아가셔가지고 틀렸던 기출문제 자체를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공부의 기준은 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는데 틀린 그 이유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이걸 암기를 못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잘 파악을 못했구나. 내가 인출에 있어가지고 좀 키워드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조금 채워주시는 게 7, 8월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실 때 이거 다 맞았어 하는 선생님보다 많이 틀린 쌤들이 훨씬 좋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7, 8월 달 또는 모고 때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7, 8월의 공부의 목적은 많이 틀린 다음에 그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점검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맞춘 문제는 아마 쌤들 머릿속에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가 훨씬 더 내가 이것도 아직까지 못 외웠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기억에 남으시는 거라서 많이 틀려주시고 반드시 복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나눠드리는 이런 구조화 있잖아요. 각각 사람들마다 구조화가 있을 거예요. 이 구조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지 인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지 인출이 진짜 A4 용지 백지를 꺼내놓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지 인출은 이러한 구조화를 딱 펴놓고 최소한의 단서로 내가 얼만큼을 말할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내가 좀 초수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펴놓고 인출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재수다라고 하면 여기를 가려놓고 장특법에 해당하는 이런 의사소통 장애 정의는 4가지가 있었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엄청 장수다. 나는 엄청 작년에 최탈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 장애 정의에는 아샤 정의와 장특법 정의를 알아야 되지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7, 8월 달에 이제 반복하시면서 인출하시게 될 텐데 처음에는 단서가 많았다가 점점 단서를 줄여가시면서 인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인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욕심내가지고 처음부터 백지 꺼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내일 문제에는 자발화나 중요한 의사소통 장애 중재 이런 것도 나올 거라서 이틀 거쳐서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사실 직강 기준으로 해서는 연도별 기출 강의가 잡혀 있어서 연도별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연도별 듣지 않고 나는 개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개인 공부를 하시는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내가 아직까지 초수여가지고 의사소통 장애도 한 주 만에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의통 더 가지고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나는 이제 재수이고 상반기 때 충분한 공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다른 영역을 하나 추가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좀 약한 과목 있죠. 뭐 특수교육 공학이나 행동지원이나 학습장애처럼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가지고 와서 한 주에 좀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봐주시면 일주일에 2개의 과목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토요일 강의를 이제 문제 풀러 오셔야 되니까 예습이 필요해요. 2주차 때는 정서랑 자폐 2개의 과목이 나가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정서를 공부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습이니까 일단 압축 특강을 지금 활용하실 선생님들은 미리 정서행동 장애와 관련된 압축 등을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카페 인증하시면 1, 2월 달에 썼던 복습 강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행동 장애와 관련된 복습 강의 1시간 정도 정서행동 장애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듣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쌤은 이번에 토요일 오시기 전에 의사소통 강의를 복습 강의 5번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아셨죠? 복습 강의로 한번 복습해 주신 다음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어쨌든 7, 8월은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 다들 하셨잖아요. 3, 6월 달에 그때 이제 기출했던 거 한번 봐주시면서 내가 이거 잘 못
몰랐던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오시면 변형된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푸시겠죠. 그다음에 서브와 인출 한번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스케줄대로 오시면요, 예습할 때 한 번, 그다음에 토요일 강의에서 한 번, 그다음에 복습할 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역을 적어도 3번 반복하실 수 있어요. 7, 8월은 어쨌든 꼼꼼하게 보는 것이 목적이고 회독을 높이는 건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 때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7, 8월은 그 일주일 동안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보시는 게 목적이고, 기출 문제에 근거해가지고 최대한 변형하는 문제에 기출 기반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목적이라서 어쨌든 이 스케줄대로 저는 한번 잡아봤고요. 중간중간 이제 수요일에 조금 쉬시는 분들 쉬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매 주마다 장특법과 교육과정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일반화, 최대한 어떤 오래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적 학습이 중요해요. 그쵸? 어차피 장특법 교육과정은 단기 암기이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으면 당연히 까먹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누적해서 암기해 주시면 좀 장기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번 주 범위였었던 장특법 3조부터 8조를 일단 먼저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 범위가 9조부터 13조까지잖아요. 그래서 누적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9조와 10조를 했다 라고 하면 수요일에는 9조, 10조, 11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에는 9조, 10조, 11조, 12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점진형 행동 연세의 단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단위가 작으니까 빠르게 배우다가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학습 폭발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텐트럼.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빠르게 9조와 10조는 계속 반복되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학습을 하시는 거죠. 9조 10조, 9조 10조 11조, 9, 10, 11, 12 다음에 여기다는 9, 10, 11, 12, 13 한 번 다 복습하신 다음에 오시면 토요일 장특법 문제는 절대 안 틀리시겠죠? 그래서 누적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교육과정은 여전히 2015 총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딱 제가 16년도, 17년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2012년 교육과정에서 2015로 바뀌는 해였어요. 저 역시나 2개의 교육과정을 모두 다 암기해야 되는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때 기준은 일단은 적용되는 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년도 거를 먼저 봤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2015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 그 다음에 2015와 비교했을 때 좀 바뀌는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여기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시려면 2015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2015 여전히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특히 중등쌤들은. 초등쌤들은 이제 바로 내년에 발령을 받으시면 2022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중등은 내후년이에요. 2022가 적용되는 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중등쌤들은 어쨌든 2015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초등쌤들도 초등 1, 2학년군만 2022이지 나머지 3, 6학년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4주에 걸쳐서는 총론 전부 다 볼 거고요. 다음 주 총론 마찬가지로 오답 체크해 주시고 총론도 누적해 주시죠. 반복해서 누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초등 선생님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첨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OT 촬영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그 제출 기한 지켜주셔야 돼요. 유초등 선생님들. 다음 카페에 가시면 그 기출문제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지랑 답안지 양식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필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손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타이핑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PDF로 바꿔서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1회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올려주셔야 되는 게 13과 13 추시 기출 문제예요. 유아 선생님은 유아 문제를, 초등생들은 초등 문제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일주일 안 걸리게 해서 첨삭해 드릴 거예요. 반드시 제출 기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시는 방법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안내 끝났고 이제 의사소통장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시죠. 문제 총 15문제 괜찮으셨어요? 1시간 만에 풀기에는? 네, 좋아요. 지금은 막
모의고사 문제처럼 되게 막 정교하게 이거 사례를 끌어와가지고 키워드 써야 되고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기본 이론서에 있었던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단순하게 빡빡 쓰도록 하는 문제가 많았죠. 암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어쨌든 근데 머릿속에 없으면 답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암기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해 기반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안을 쓸 때는 이해한 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를 하시지 않으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선택형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안을 골라내기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서답형으로 바뀌면서는 더 암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암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바로 하반기 공부라서 만약에 내가 아직 좀 암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통 재수였긴 하지만 9월부터 암기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다만 9월부터 시작하시면 12시간 공부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이제 꾸준히 한 6시간에서 8시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9월 달에 울면서 공부했어요. 12시간 채워야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몸 상하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한 6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영역별이에요. 지금 여전히 영역별로 꼼꼼하게 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정의 부분이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크게 아샤 정의와 장트법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아샤 정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장트법에서는. 그래서 말장애와 언어장애 가져가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죠. 장트법 장애 4가지 쓰시는 문제도 냈었어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그대로 보실게요.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이 아샤 정의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미국 말 언어 청각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장애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장애와 언어장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장애는 말의 조음, 유창성, 음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조음 의문 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 장애 3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반면에 말과 달리 언어는 어떤 규칙과 체계를 갖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 우리 알고 계시다시피 언어의 체계라고 해서 어떻게 나눠져 있죠? 형태, 내용, 사용이에요. 언어는 체계와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와 규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언어의 형태, 내용, 사용으로 기능 또는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특히 형태 안에서 3가지 뭐가 있었죠? 언어의 소리, 어떤 음가와 관련된 것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음운론이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음운론.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음에 있어가지고 발음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음운장애라고 불러요. 조음 음운장애. 그쵸? 그 다음에 단어의 구조와 형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죠? 형태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 내의 어떤 단어의 배열이나 해당하는 문장의 기능을 규정하는 규칙은 구문론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죠? 근데 보통 영어는 이것을 통사론, 신텍스를 통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구문, 통사 똑같은 동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 교수님 책에서도 뭐 통사론 나와 있으면 아 구문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문론입니다. 그래서 형태 끝났고 그 다음에 의미론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는 뭐죠? 의미, 오케이. 의미. 그쵸? 형태, 내용이죠, 내용. 그 다음에 화용론의 상위 카테고리는 사용 또는 기능에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머지 의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관련되어서 아마 내일 또 나올 거예요. 잘 가져가세요. 그래서 기획 미음 쓰시는 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선정 기준을 모두 쓰라는 문제는 사실 이렇게는 절대 기출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지식을 점검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크게 어떻게 나뉘죠? 말장애와 언어장애 나눌 거고 우리 장트법에서는 말장애 3개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조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말 유창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음성장애? 기능적 음성장애만 포함하고 있죠? 이걸 잘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떤 성대의 손상 또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에 따른 음성장애가 아니라 기능적 음성장애로 음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친구들만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 측면에서는 하나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언어장애요. 사실 그래서 실어증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단순 언어장애.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떤 언어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우리는 언어장애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 근거하자면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검사 영역은 구문검사, 의문검사, 언어발달검사, 구음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해설 자료 잠깐만 오시면 페이지 8쪽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썼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의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워딩 중요하죠? 사실 2010년도 중등 35번 기출문제에서는 이 단순 언어장애를 묻고 있었어요. 우리 장특법에서. 그래서 언어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학생을 우리는 이 장특법에서의 언어장애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선별검사는 구음언이라고 하는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 기본이었습니다. 2번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좀 꽤 과거에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긴 한데 언어평가 방법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특수교육 평가 가가지고 의사소통장애 평가 부분에서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이것처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중등에서도 상위 언어 인식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중재가 나왔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의사소통 검사 도구가 바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이거든요. 잘 쓰셨을까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였고 여기서 측정하는 바로 상위 언어 기술은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 언어에 대해서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말과 달리 규칙과 체계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는 이런 규칙과 체계에 따른 형태, 내용, 사용을 의미해요. 아까 형태에 뭐가 있었죠?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내용에서는 의미론, 사용에서는 활용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체계에 대해서 사고하는 게 상위 언어 기술이에요. 내가 언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나? 또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해당하는 단어에 맞게, 의미에 맞게 말을 하고 있나? 또는 화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적절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위 언어 기술, 메타 링구이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 있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사고하는 능력, 이런 키워드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특정 상황, 그림을 보여주고 학생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검사 방법은 그림판을 보여주고 각각의 어떤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점, 1점, 2점이라고 하는 3점 척도로 평정을 할 거고요. 점수의 산출은 3가지 범주, 뭐였죠?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 언어에 대한 사고에 대한 능력으로서 3가지 범주. 저는 원해단 이렇게 외워요.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 이러한 3가지 범주에 대한 원점수뿐만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중요하겠죠. 원점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상위 언어 인식 기술, 상위 언어 기술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해단이라고 하는 거 가져가 주세요. 그다음에 2번째,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인데요. 딱 봐도 구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크게 잠깐만 우리 강의 노트로 와주세요. 페이지 8쪽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크게 그 의사소통 검사에는 수용 언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와 표현 언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수용과 표현이 뭔지는 아시죠? 수용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반면에 표현은 실제 발화하는 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검사들은 수용, 내가 듣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그림 어휘력 검사, 또는 여기 썼던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그러니까 전부 다 수용 언어를 측정해요. 반면에 우리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표현 언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바로 뭐죠? 자발화죠. 맞아요. 자발화 검사가 대표적인 표현 언어를 측정해요. 실제 말하는 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이니까 당연히 언어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는 수용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 도구이고요. 실제 검사 대상은 만 4세부터 만 9세이지만 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언어가 좀 딸린다라고 하면 다 실시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음에 검사의 문항, 소검사 문항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문, 즉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배열에 따른 규칙, 그다음에 문장의 어떤 기능에 따른 규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관련된 부분과 의미, 이해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문항과 의미 문항 두 가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실시 절차를 보시면 이게 듣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읽어주는 그림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그림을 제시하면 아동이 그걸 들은 다음에 이해한 것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한 그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이거 익숙하시죠? 이런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시작점과 최고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점수를 산출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검사 도구들마다 다 다른 건데 해당하는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1번 문항부터 시작하시오로 되어 있죠. 시작점 다 정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최고 한계점의 규정은 이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3개를 틀리면 거기까지가 최고 한계점이야 라고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검사 도구들마다 뭐 4개 연속해서 틀린다, 2개 연속해서 틀린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표시해가지고 원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해당하는 원점수에 따른 백분위와 등가 연령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등가 연령 중요하잖아요. 등가 연령은 하이픈으로 표시하는 거였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는 4시에 못 끝날 것 같은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점수의 유형. 초수쌤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원점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점수를 변환해줘야, 다 따라하고 계신 거죠? 변환해줘야 되죠? 변환할 때 그때 절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는 백분율 점수와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같이 써주셔야 돼요. 백분율 점수와 그 다음에 유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유도 점수는 다시 어떻게 나뉘죠? 발달 점수와 상대적 위치 점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달 점수 안에는 다시 등가 점수와 지수 점수 나누게 될 거고요. 상대적 위치 점수 안에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구분 점수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등가 연령이니까 등가 점수 중에서도 연령 등가와 학년 등가 점수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최근에 초등 기출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죠? 4.4라고 하는 학년 등가 점수가 나왔죠. 4.4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학생이 받은 점수가 4학년 네 번째 때 학생이 받은 평균 수행과 동일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4.4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1-2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받은 이 점수가 1학년 2개월 해당한 학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1년 2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8-2라고 해볼게요. 그럼 8세 2개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8세 2개월. 1세 2개월 너무 낮으니까 8세 2개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연령 등가이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검사 도구가 나왔었을 때 작년 중등 문제에서 그 해당하는 이런 거 해석하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문제 근력 검사는 상위 언어 능력, 즉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거다 또는 언어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다 이런 것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세에서 12세로 표준화되어 있긴 하지만 언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번 문항부터 시작하게 되고 3가지 그 범주를 측정하죠. 원해 단위요. 원인 이유, 단서 추측, 해결 추론. 그다음에 마찬가지 백분위를 산출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언어 문제 근력 검사는 언어에 대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대부분 검사 도구 너무 싫어하시지만 여기까지는 좀 가져가 주세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마찬가지 좀 과거의 문제였죠. 그 말 산출의 기관 순서대로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산출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 기관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호흡 기관 바로 뭐예요? 폐가 있겠죠, 폐. 그래서 폐에서 이렇게 흡기와 호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 이제 그 압력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보통 중요한 건 호기의 비율인데요. 말을 할 때는 1:9 정도로 후 할 수 있는 호기가 길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할 때 흡기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많은 뇌성마비 아이들이 보이는 역호흡 증상을 부르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게 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면서 말하는 이상한 발화를 우리는 역호흡 증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호기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호기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뭐가 있었죠?
뭐 빨대로 물 불기, 바람개비 불기, 뭐 풍선 불기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호기를 늘리는 다양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성기관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성대와 후두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올라오면서 후두를 통해서 성대를 진동시켜야 되는데요. 이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대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대 접촉이 불충분할 경우에 이제 음성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발성기관에 성대 접촉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말장애는 바로 뭐다? 음성 장애가 되는 거죠. 음성 장애. 음성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양상에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 성대 접촉을 좀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어디서 나오죠? 장애 영역은? 지체죠. 맞아요. 지체장애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뇌성마비는 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 몸에 있는 근긴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뇌성마비 유형에는 경직형과 불수의 운동형과 또 뭐가 있죠? 운동실조형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뇌 손상으로 인해서 몸 전체의 근긴장이 뻣뻣해지고 굉장히 약간 타이트해지는 거 바로 경직형이잖아요. 그럼 경직형은 이 성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뻣뻣하겠죠. 잘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나치게 단단하게 접촉해가지고 잘 떨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어떤 목소리가 산출될까요? 쥐어 짜는 듯한 발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소리 있죠. 그래서 보통 경직형은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치, 과, 실, 노 이렇게 외워요. 경직형 뇌성마비 아이들은 그 언어 특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치조음에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고 과다 비음을 보이며 그다음에 실성증적인 아예 성대가 접촉이 안 되니까 공기가 새버리거나 또는 노력성, 쥐어 짜는 듯한 발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긴장, 성대가 마비되어 있으면 성대가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으면 쥐어 짜는 듯한 노력성 발성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연결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수의 운동형은 어떤 근긴장의 양상을 보이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불수의 운동형은 갑작스럽게 바뀌죠. 어떨 때는 근긴장이 뻣뻣해졌다가 갑자기 힘이 풀리기도 하는 등 불수의 운동형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근긴장의 변화예요. 갑자기 힘주고 있다가 또 팍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수의 운동형은 특히 호, 기, 가 언어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다음에 기식성의 발성을 보이거든요. 갑자기 힘이 탁 풀려버리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성대 접촉이 불충분해서 속삭이는 듯한 기식성의 발성을 하는 거죠. 듯한 발성, 기식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식성. 약간 공기 반, 목소리 반 이런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목소리를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성음질,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진성, 가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가성음질을 많이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진성이 아니라 이런 소리 내는 거죠. 네, 호기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과 실로 호기가 전 좀 두 문자로 외우는 편이고 운동실조형은 근긴장 특성이 어때요? 저긴장을 보이는 거죠. 과긴장을 보이지 않는 게 특성이에요. 저긴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속단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뇌성마비 아이들이 특히 많은 이런 의사소통 장애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근긴장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언어 특성이다라고 연결져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모든 장애들이 있죠. 자폐, 지체 또는 또 누구 있을까요? 지적장애 등등등이 전부 다 의사소통 장애를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한 의사소통 장애는 거의 없어요. 보통 장애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음기관, 조음과 관련된 부분은 혀, 턱, 구개, 입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명 너무 중요한데 이게 기출 문제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2010년 기출 문제에서는 공명에서도 특히 구강, 비강, 인두강이라고 하는 이 조음기관 내에 있는 어떤 구멍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구강과 비음을 나누는 중요한 그 기관이 바로 뭐였죠? 인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연인두, 폐쇄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잠깐만 그 합표 노트래요. 여기 설명 와주세요. 여기 써놨네요. 죄송해요. 미리 써놨었어요. 뇌성마비 연결지어서 봐주세요. 그래서 외우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실조형 나눠가지고 치과, 실로, 호기가, 조속, 단단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속, 단단은 뭐냐면 조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다음에 단조로운 음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도가 막 우리가 말할 때 성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단조롭게 말하게 되고 뚝뚝 끊어지는 듯한 단음절어를 산출하게 돼요. 조속 단단 이렇게 외워주었고요. 그래서 성대 접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지나치게 단단할 경우에는 쥐어짜는 듯한 이런 노력성의 발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발성 기관, 특히 성대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음성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명기관은 어떤 말소리를 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리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고요. 보시다시피 특히 이제 공기가 폐에서부터 성대를 거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코로 가게 되면은 비음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연구개가 닫혀 있어가지고 구강으로 나오게 되면 구강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 지어주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연구개 또는 연인두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인두. 그래서 특히 연인두 폐쇄 기능에 부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 닫히지 못하니까 공기가 어디로 빠져버리죠? 코로 나오는 과다 비음이 산출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과다 비음은 경직형, 불수운동형, 운동실주형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보일까요? 근긴장이 높은 그런 경직형이 특히 이러한 연인두 폐쇄 기능의 부전으로 인한 과다 비음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기 과다 비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인두 폐쇄 기능의 부전으로 인한 과다 비음 산출. 그래서 2010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였죠. 연인두, 연구개에 붙어있는 이런 연구개와 붙어있는 연인두 강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주셨을 것 같고요. 다들 맞추셨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연인두 또는 연인두 폐쇄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음음운 장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그 의사소통 장애 유형에는 크게 말장애 3가지, 조음음운 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 장애, 그다음에 언어 장애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단순 언어 장애와 실어증까지 배우실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은 기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조음음운 장애예요. 그 다음으로 따지자면 단순 언어 장애, 그 다음 유창성 장애, 이 순서이거든요. 음성 장애랑 실어증은 기출 문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출제되는 건 사실 여기 있는 조음음운 장애라서 내가 진짜 시간이 없고 나는 거의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딱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조음음운 장애만이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공부하실 포인트는 조음음운 장애의 원인, 정의랑 원인 너무 중요하죠. 특히 여기 있는 비교하시는 포인트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잘 없긴 하지만 제시문에서 살짝 해당하는 학생은 조음 장애보다는 음운 장애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출 문제가 확장된다면 이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를 비교하는 포인트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중등에서 물어본 적 있었죠. 이거는 조음음운 장애 원인,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 아마 두 개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음음운 장애 평가에서는 최근에 뭐가 나왔죠? 이런 발음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인 유탭 기억나시죠?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라고 하는 유탭이 나왔었어요. 표준화된 검사로서는 유탭이 있고요. 쌤들이 보통 자바라 검사라고 하면 그 발음을 검사하기보다는 의미론, 구문론, 활용론을 평가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바라, 학생의 발화를 수집해가지고 의문론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평가할 때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비표준화된 자바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한 게 바로 뭐예요? 말 명료도라고 하는 거 자세히 봤죠. 말 명료도도 엄밀히 따지면 비표준화된 검사예요. 비표준화된 검사. 그 다음에 이러한 특히 조음, 발음을 평가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재작년 중등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발음, 학생의 발음을 평가할 때 특히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발음을 평가하는 기준 6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은 교수님 책이 아니라 사실 심현섭 교수님 책인데 여기 있는 워딩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6가지 봐주세요. 그래서 개별, 자음과 모음의 정확도, 그 다음에 오류, 음운 변동 분석,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학생의 그 오류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구나 라고 분석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 연령은 사실 유초 선생님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 5세 아동인데 시옷 음소를 가르쳐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늦게 발달하는 음소인 딱 2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르와 스. 르는 몇 세? 만 5세. 스는
만 6세가 되어야 완전 습득 가능해요. 그래서 만 5세 아동한테 너 왜 스 발음 못해? 똑바로 말해봐. 스스스 이렇게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연령에 적합한 음소를 가르치는 시기를 알아두어야 교사가 목표 음소를 잘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느와 스 정도만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자극 반응도라고 하는 건 쓰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자질 분석은 사실 뒤에 나오는 변별 자질 접근법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말 명료도와 말 용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앞에 있는 거는 아동의 발화를 평가하는 거라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는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청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너 이 아동의 말을 얼만큼 이해했니? 이 아동의 말에 대해서 얼만큼 호감을 갖고 있니? 라고 하는 청자의 주관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6가지 기억하시고, 아동이 아마 그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아동들이 딱 하나만 발음 못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오류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목표 음소를 먼저 설정할 건가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달 연령, 그다음에 해당하는 느, 드, 스, 르 이런 거 있었을 때 한국어에 사용되는 음소의 빈도 또는 교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소를 고려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스다 라고 하면 스를 먼저 1순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극 반응도가 높은 것부터, 그다음에 오류가 일관적인 것보다는 비일관적인 게 훨씬 더 쉽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때문이에요? 즈를 항상 발음하지 못하는 아동보다 어떨 때는 발음하고 어떨 때는 발음하지 못하는 아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는 것을 먼저 지도해요.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재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전통적과 뭐가 있어요? 언어 인지가 있었죠. 이거 비교하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전통적 접근법의 초점은 뭐예요? 개별 음소, 언어 인지는 오류 패턴,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죠. 반면에 여기 있는 전통적은 개별 음소,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죠? 딱 작년에 출제되었던 자극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유특에서 나왔었던 초등이었나요? 자극 기법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잘 나온 적은 없지만 예전 중등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을 때 조음점 지시법이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확장해가지고 조음점 지시법의 단점 쓰도록 하는 문제를 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아직 건드린 적은 없지만 반라이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확비, 변수, 안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확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반라이퍼는 얘가 왜 발음 못한다고 봤게요? 얘가 왜 조음 의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냐면, 얘는 변별하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청지각 계속 들려주면서 구분해봐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발음을 지도하는. 그래서 확인 단계에서는 무엇이 정조음이고 무엇이 오조음인지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인지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오류의 패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변별 자질 접근과 의문 변동 접근이 있죠. 그래서 작년 중등 문제에서는 여기는 변별 자질 중에서도 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보실 거고요. 이번에 이거 변별 자질별 분류 잘 푸셨을까요? 공명성, 지속성 이거 다 버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 중등에서는 여기는 변별 자질 접근법의 단계가 결국 나왔어요. 그 전에 그 제시문에서 변별 자질 접근법의 단계가 살짝 언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인 단계가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비워놨죠. 변별과 훈련을 써보시도록 하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조음, 의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에 비해서 3단계가 좀 더 어려워야 되죠. 그래서 3단계 때 아동이 발음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2단계에는 교사가 발음하고 아동이 찾아요, 그냥. 3단계는 이제 교사가 찾아주면 아동이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조음, 실제 산출하는 거.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발음이기 때문에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어려울 것이고 아동이 실제 발음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틀리실 것 같아요. 넘어갈 거고요. 최소 대립상 너무 중요해요. 최대 대립상은 좀 나오기 어려워요. 쌤들한테 예시 쓰도록 하는 문제 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작년 중등에서는 이 최소 대립상의 의미, 정의를 쓰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쌤들 보통 정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몇 개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 놓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은 키워드 있게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대립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질적인 차이만으로 의미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낱말을 짝을 지어서 가르치는 게 바로 최소 대립상이에요. 괜찮으시죠? 이러한 맥락으로 가져가 주시고, 음운 변동 접근법은 우리 한국어는 사실 처음에 배울 땐 되게 쉽지만 파고들다 보면은 이런 음운 변동 규칙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장점 수록하는 문제를 냈죠. 음운 변동 접근법. 그래서 학생의 오류를 보이는 음운 변동 패턴을 찾아가지고 규정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어떤 오류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출 문제였죠. 중등에. 그다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번에 고은 3판으로 바뀌면서 원래 김영태 책에 있었던 내용이 고은 책에도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장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마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서 가져가시죠. 초수라도. 그래서 좋은 일단 발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랑 대화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가 중요해요. 사실 모든 우리가 장애 학생을 가르칠 때 모든 중재는 일반화까지를 계획해야 돼요.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장애. 그래서 조음을 가르쳤다면 일반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반화 유형에 5가지가 있는 거죠. 위치, 문맥, 언어학적, 변별 자질, 상황 5가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4번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금방 외워서 쓰시는 부분이었죠. 이거 안 외웠으면 못 쓰시는 거였어요. 기억과 니은, 기질과 기능적 원인 각각 쓰시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잠깐 해설 강의 자료 오셔가지고 보시면 페이지 9쪽이에요. 이거는 새롭게 추가된 고은 교수님 책에서 표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음 문장의 원인에서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이 있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질적 원인은 원인이 뚜렷한 장애다. 반면에 기능적 원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질적 요인은 명확하게 딱 그 이유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신경, 즉 뇌 손상이 있거나 또는 구개나 부정교합은 턱의 문제인 거잖아요. 또는 혀, 이러한 조음 기관의 결함이 있거나 묶어가지고 또는 청력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대부분 청각장애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 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굉장히 불명료해요. 그래서 이러한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 그런 조음 우문 장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게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아시다시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이런 선천적으로 설소대가 굉장히 짧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발음이 굉장히 좀 불명료한 경우가 많아요. 혀가 크고 설소대가 짧아가지고 입 안에서 굉장히 꽉 찬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기질적 조음 우문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넘어갈 거고 기능적 요인은 3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낮은 지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청력의 이상이 아니라 청지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청력은 진짜 이런 데시벨의 손상이 있는 거고 청지각은 뭐예요? 청력의 손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가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를 청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력과 다르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은 교수님 책에서는 여기는 9개 이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9개 파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9개 팔은 여기는 이 경구개, 연구개가 뚫려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 기현 중에 하나로 9개가 융합되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입천장이 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이 9개 파열은 특히 연인두 폐쇄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구강음과 비강음 모두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기질적인 원인에 따른 9개의 파열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조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은 보상조음? 뭔가 장애를 보상해 주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보상조음은 단점이 보통 발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고착화되게 되면 오히려 학생의 말 명도를 저하시키고 또는 정상적인 발음을 산출하는 이러한 조음 기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발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낚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했었던 문제가 바로 여기죠. 보시면 조음장애와 음운장애의 차이점을 비교하시는 문제였는데 장애의 원인 측면에서
사실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는 나타나는 양상 자체는 똑같아요. 발음의 문제예요. 둘 다 발음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거든요. 조음장애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조음장애의 원인은 구조적인 결함이죠. 조음기관, 즉 혀, 턱, 입술, 구개와 같은 조음기관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음운장애는 뭐예요? 음운론적인 지식과 능력의 부족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음장애만 말장애고요. 음운장애는 언어장애예요. 음운론적인 규칙이잖아요. 언어적인 규칙, 음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장애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걸 묶어가지고 발음의 문제이니까 조음, 음운장애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말장애에는 조음장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대법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음, 음운장애가 아니라 조음장애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장애는 조음장애인 거고 나타나는 양상이 발음의 문제더라도 음운장애는 음운론적인 능력과 지식의 부족이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도 다르죠. 조음장애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특정 음을 절대 발음하지 못해요. 혀가 짧아서 스 발음 못하면 계속 뜨뜨뜨만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음운장애는 그 복합적인 음운론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들에서 오류가 있고 플러스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였고 문제에서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시옷음소를 예시로 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답안에도 이 시옷음소를 일관적인 오점을 보인다는 것과 시옷음소를 어떨 때는 발음하고 어떨 때는 발음하지 못하는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상조음이었고 보상조음의 문제점 두 가지가 뭐였죠? 말, 명료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상적인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리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국의 파열이 있으면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보상조음이라고 하는 걸 발달시킬 수 있겠고 이런 보상조음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쉴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